1995년 6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 충격적인 비극이 덮쳤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와 미스터리로 변모했고 그 잔혹한 그림자는 무려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과학 수사의 한계, 그리고 여론의 영향력이 어떻게 한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자극적인 요소들로 인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비유될 정도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와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치과의사와 그녀의 사랑스러운 2살배기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욕조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하여 현장에 출동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은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혹한 사건은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불을 끄는 임무를 넘어선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난 후 연기가 거치자 욕실 안의 욕조에서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치과의사는 상의가 벗겨지고 하의가 일부 벗겨진 상태였으며 모녀 모두의 목에는 누군가 강하게 졸랐던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고사가 아닌 명백한 타살, 즉 잔혹한 살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섬뜩하고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현장은 그 자체로 공포와 비극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집안에 값비싼 귀중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나 절도범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특성상 외부인의 침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즉 가장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수사의 칼끝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외과 의사였던 B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병원 개업식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과연 무고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얼굴을 가진 채 아내와 딸을 살해한 잔혹한 범인이었을까요? 그의 알리바이와 증언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B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B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집을 나선 오전 7시 이전에 모녀가 이미 사망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가 그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과학 수사 기술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통한 정확한 사망 시간을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이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이 부분에서부터 수사는 결정적인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증언을 제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론을 내리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미궁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뚜렷한 물증의 부재 또한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 지문이나 DNA 같은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 수사에서는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과학수사 기법들이 당시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를 미세한 증거들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물증의 부족은 재판 과정 내내 증거의 효력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물증 없는 유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이처럼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직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앞에서 검찰의 주장은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남편 B 씨의 알리바이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경 집을 나서 자신의 병원 개업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증명해줄 여러 증인과 정황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식 장소 준비를 위한 동선이나 그 시간에 그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르고 미리 알리바이를 구축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진실을 가리려는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B 씨의 팔에서 발견된 3개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손톱 자국이 피해자인 아내가 살해당하기 직전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B 씨가 범인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이 손톱 자국이 아내의 저항 흔적이라면 B 씨가 범인이라는 주장에 매우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맹렬히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이 손톱 자국이 부부싸움이나 일상적인 스킨십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핥히어졌거나 심지어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상황에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이 손톱 자국은 결정적인 물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의 영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사건의 진실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 복잡한 법정 공방 끝에 사건은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B씨에게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많은 대중들은 B씨가 범인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B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에서 무죄라는 극과 극의 판결로 180도 바뀐 결과는 다시 한번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후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도 B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B씨는 법적으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녀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은 살해된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없는이라는 냉엄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며 우리 사법 시스템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건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증거재판주의 하에서 물증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 수사 기법이 발달한 지금과는 달리 1990년대 중반에 미흡했던 초동 수사와 과학 수사의 한계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법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실한 초동 수사가 어떻게 미제 사건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역량 강화와 과학 수사 기법의 도입 및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쓰디쓴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몇 시간 동안의 수사가 전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 원칙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B 씨의 경우 검찰이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한 물적 증거와 논리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범이 잡히지 않는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를 유발하는 현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원칙이 가지는 양면성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라는 극형이 선고되었던 B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만약 그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당했다면 어떤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한 섬뜩한 질문이 사회 전체에 던져졌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존재하는 한 사형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 형벌의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비록 법적으로는 진범을 찾지 못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 초동수사의 중요성,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현대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과 여론의 영향력이 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매체의 소재로 활용될 만큼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잔혹함,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2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만료되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진범을 추적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욱 정의롭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범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두 피해자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